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탈북 과정에서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던 그 기억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 성공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기록이며 동시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한 증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어딘가의 작은 원룸에서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편의점 불빛이 환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어둠이, 압록강의 차가운 바람이, 그리고 사라진 그들의 얼굴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왜 수많은 탈북자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본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북에 가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를 준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국경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때 당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아버지가 갑자기 숙청당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은 반동분자의 가족이 되었고 배급은 끊겼으며 이웃들의 시선마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이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USB 화장품, 약. 불법이었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돈이 북한 돈보다 더 신뢰받는 현실, 뇌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스템,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도 충성을 외쳐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저를 정말로 변하게 만든 건 나만 드라마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장마당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작은 USB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인생관 바뀐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나만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정전도 없고 배급도 필요 없고 공개 처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한 걸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을 진짜로 결심하게 된 건 제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여동생 수진이는 그해 겨울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렸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업고 인민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약이 없어요. 중국산 항생제를 구해오세요. 하지만 그 약값은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의 3배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돈을 구했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체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작 16살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나라도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저의 탈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장마당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중국과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은밀하게 탈북을 도와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만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각오는 됐나? 이건 도박이야. 성공하면 천국, 실패하면 지옥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각오는 됐습니다. 여기 남아있어도 지옥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건을 말했습니다. 성금 500달러, 한국 도착 후 5000달러. 저는 어머니가 몰래 숨겨두었던 금반지를 팔아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며칠 후 그 아저씨는 저에게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압록강 지점 근처 폐가에서 만나.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겨.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그날 밤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보이브에 걸리면 어떡하지?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 밤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지만 제가 나갈 때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폐가에 도착하자 이미 2명이 와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형님, 저도 한북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긴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18살 정도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송미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작고 마른 체구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저는 그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서로 너무 많이 알면 안 좋아. 만약 누가 잡히면 나머지도 위험해지니까. 밤 11시 30분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출발한다.
소리 내지 마. 불빛도 절대 안 돼. 내 뒤만 따라와. 우리는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까지는 약 5km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때로는 기어가듯이 때로는 숨을 죽이며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포초가 서 있는 곳이 보이면 우리는 몸을 낮추고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그날 강물은 얼어 있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꽁꽁 얼지는 않은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건너. 얼음이 깨지면 끝이야. 근데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돼. 순찰대가 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드득드득 소리를 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지만 그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뒤에서 들려올지 모를서 멈춰 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우리는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박철수 형은 작게 울먹였습니다. 드디어 넘어왔다. 송미라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푹한 땅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어머니가, 제 과거가, 제 모든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는 나중에 해.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중국 땅을 밟은 우리는 브로커의 안내로 근처 농가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지쳤지만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한적한 시골길 끝에 낡은 단층집이 나타났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두드리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집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일단 숨을 곳이 생겼으니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 정도 있을 거야. 다음 연락책이 올 때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소리도 내지 마. 중국 공안에 오면 우리 모두 끝이야.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중국 아저씨가 라면과 만두를 끓여줬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양이었습니다. 박철수 형이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중국 음식이구나. 송미라는 천천히 먹으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일단 첫 단계는 넘었다. 이제 한국까지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형과 함께 한쪽 벽에 기대어 누워 있었고 송미라는 반대편 구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박철수 형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공안이 온 건가? 하지만 차는 우리 집 앞에 서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철수 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송미란을 깨웠습니다. 미란아, 철수 형 봤어? 그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깼어요. 우리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 화장실, 마당. 어디에도 박철수 형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의 짐도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배낭, 외투, 심지어 신발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브로커를 깨워 상황을 알렸습니다. 브로커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잡힌 거야. 네? 그게 무슨... 공안이 아니야. 다른 조직이지. 아마 인신매매 쪽일 거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형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노동력으로 팔리지? 중국 시골 공사판이나 불법 공장 같은 데로.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그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는 또 다른 정글이었습니다. 송미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도 잡힐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형님 살아계시겠죠? 제발 무사하시길. 하지만 그 기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형이 사라진 후 우리는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는 여기는 이미 노출됐어. 빨리 움직여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밤중에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좁고 어둡고 숨이 막혔지만 저와 송미라는 아무 말 없이 견뎠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고 우리는 또 다른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번 집은 조금 더 컸습니다.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도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일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야. 다음 루트 준비되면 연락할게. 그날부터 저와 송미라는 좁은 타락방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송미라는 점점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꼭 갈 거야.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을 깼습니다. 옆을 보니 송미란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누부려 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일어나 타락방을 나섰습니다. 미라나? 아래층을 내려가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라나 거기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라나? 송미란. 저는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브로커가 뛰어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미란이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브로커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당한 거야. 또 뭐가 또예요? 여자는 값이 나가니까? 조직에서 데려간 거지.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무슨 조직이요? 누가 데려간 거예요? 인신매매 조직이야. 중국 시골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더 나쁜 곳으로 갈 수도 있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함께 강을 건넜던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팍절수 형도 송미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나만 남았을까? 왜 내가 살아남은 걸까?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나인가? 송미란이 사라진 후 브로커는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여기도 위험해. 빨리 움직여야 해.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여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브로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중국 남쪽의 한 도시였습니다. 처음으로 도시 지역에 온 것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한 아파트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앞에 농가들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3층 한 호실. 브로커가 문을 두드리자 한 중국인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후어보더니 브로커에게 뭔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기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있어. 곧 다음 루트 연락 올 거야.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잠깐 왜 밖에서 잠가?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중국인 남자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팝과 반찬이었는데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먹었습니다. 언제 또 굶게 될지 모르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국어였지만 몇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놈, 키 크고 말은 좋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격 얼마? 3,000. 괜찮아.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팔려고 하는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음 사라질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문은 잠겨있고 창문은 3층이라 뛰어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바로 아래 옆 건물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약 2m 정도 아래였습니다. 뛰어내려야 한다. 지금 아니면 끝이야. 저는 배낭을 챙기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손으로 창틀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쿵. 지붕에 떨어진 순간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지붕을 타고 내려가 고른개 성목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30분? 1시간? 다리가 풀리고 숨이 막히고 발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산기슭에 도착했고 그곳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한국까지 간다. 그리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다. 다음날 아침 저는 숲에서 나와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발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중국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중국어로 물어봤습니다. 장마당에서 조금 배웠던 중국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 밥을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조선 사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공안에 신고하는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시간 후 한 중국 조선족 아저씨가 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렇게 저는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 브로커는 달랐습니다. 친절했고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지하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탈북 중인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돌봐주었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저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의 탈북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걷고 숨고 또 이동했습니다.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 검문에 걸릴 뻔한 적도 있었고 라오스 국경에서 돈을 더 요구하는 경비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선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대사관 직원이 저를 부축해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작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사회에 나왔고 직업을 찾고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의 시선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들이 있습니다. 박철수 형, 송미란,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 저는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서 저는 다시 압록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형과 미란이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형님, 우리 같이 한국 가요. 오빠, 저 무서워요. 하지만 꿈에서 깨면 저는 혼자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왜 나만 살았을까? 왜 나만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사라진 사람들. 그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 있고 얼굴 있고 가족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젠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한을 떠나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어딘가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강제노동, 성착취.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고통을 아는 것.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탈북자가 있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우리는 그저 살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탈북 브로커들의 진짜 정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올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메시지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중 한 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팍철수라는 이름 아시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한국에 사는 어떤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어느 날 한 남자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팍철수 형이었습니다. 형은 살아있었습니다. 중국 시골 공사판에서 3년간 강제 노동을 했지만 결국 탈출해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연락을 드렸고 형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회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형님, 형님도요. 하지만 송미란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그녀도 이 영상을 보게 되기를, 그리고 연락이 오기를,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라진 사람들을 위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만날 그날을 위해. 감사합니다.